그리고 있더라 하더라도 큰 국가의 큰 어떤 벼슬자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크게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현대 사상에 막시즘이나 크게 영향을 주는 사상이죠. 중국의 그 사상에 관한 책들을 보면 그 책이 두 종류 대부분 크게 나누면 묵자가 제일 앞에 있는 책이 있는가 하면요. 공자가 맨 앞에 있는 책이 있어요. 공자가 맨 앞에 있는 책은 조금 덜 진보적인, 그냥 안정적인, 그리고 묵자가 앞에 있는 책은 조금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에서 어떤 그런 학자에 의해서, 진보 학자에 의해서 중국 사상이 이렇게 동양 사상이 진행될 때 묵자가 제일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뭘 마중할 때, 사람을 대해서 마중할 때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거, 이런 어떤 행위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마중을 잘해야 되잖아요. 마중. 우리는 작가는 사람에 대한 마중도 그렇지만 봄이 오는 소리 들을 테요. 시인의 말이 나오죠. 봄이 오는 소리.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에 민감해야 돼. 그 다음에 생명의 소리, 자연의 소리. 그 소리는 반대로 생명을 해치는 것에 대한 저항도 들어가는 겁니다. 자연을 부자연스럽게 하는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 시인의 마을에 보면은 자연의 소리, 생명의 소리, 나는 상념 끊기지 않는 번민의 시인이라면 좋겠어. 이런 말이 나오죠. 번민, 고뇌하는 자. 일반 시인들 같으면 이렇게 고뇌하는 소리도 듣고 하는 귀마중을 하고 마음마중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 대화 속에서 우리들은 그 첫 번째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이렇게 귀마중. 따라해보세요. 귀마중. 그 다음에 상대의 눈빛을 놓치지 않고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눈마중.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지금의 이 도리상형처럼 반갑게 맞이하는 뭐겠어요 이거는? 님이 오는 길 쪽으로 내가 나가기 때문에 길마중이에요. 길마중. 네,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뭐니 해도 마음마중. 내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상대를 포근하게 안아주려는 그 마음이 입술을 통해서 말로, 눈을 통해서 눈빛으로, 그리고 손을 통해서 손마중, 발을 통해서 길마중, 이렇게 해서 상대를 섬기는 것. 섬김, 알죠? 섬김? 네. 이렇게 내가 얻어 터질까봐 피지배층이 권력의 힘에 또는 어떤 상대방의 무력의 힘에 기가 죽고 짓눌려서 내가 그를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존중하는 거죠. 모든 섬김은 맞절이에요. 맞절. 맞절하죠? 네. 지읒받침. 서로 존중하는 거죠.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면 권력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출석부로 얼굴 탁 때리면서 이 새끼 봐. 어제보다 각도가 덜 내려갔네. 이러면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럼 아이고 너 오늘 머리 깎았구나. 이거 옆에 있는 창수는 안경 바꿨네. 이렇게 알아주는 거죠. 또 바뀐 거 있는데요. 뭐가 바뀌었어? 저 보여줄 수는 없지만 속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아버지 반스 입고 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맛 존대, 맛 섬김 이런 것들이 요즘에 정말 우리들이 필요한 하나의 삶의 덕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참 마중이라는 말 좋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떤 생각이 들으면 정말
제가 요즘에 하나 글로 지금 옮기려고 그림책을 하나 지금 옮기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집에 있는 우리 텃밭에 과실수가 많았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돌아가신 삼촌께서 예산농업전문대학을 다니셨는데 예산농대학을 다니셨는데 과실수를 많이 갖다 심으셨어. 그래서 우리 집이 유일하게 가장 먼저 포도밭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신품종의 뽕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만 유일하게 딸기가 한두도 있었어요. 그리고 감자가 뭐죠 이렇게 감나무가 두 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벗지가 많이 열리는 벚나무가 있었어요. 벚나무는 지금 살아계신 삼촌이 제대하면서 기념으로 갖다 심은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벗지가 열리면 안한팡 모든 새들이 그 벗지나무에 옵니다. 그걸 먹으려고. 워낙이 막 많이 열리고 다른 데는 없으니까 이 달콤한 걸 먹으려고. 그리고 물앵두나무가 있었고요. 앵두나무가 있었고요. 근데 그 중에 포도는 지금도 현재 한 덩굴이 있어서 지붕에 올려서 그 봉투를 씌워가지고 포도 안 사다 먹을 정도로 그 한 그루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안한팍의 아이들이 우리 동네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동네에 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거를 막 따는 거야. 어느 날 아버지가 다 동네 아이들을 불러요. 너 이거 나무 누구네 거야? 정록이네 거요. 그러면 너희들이 다 따먹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걸 잘 알지.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너희들이 다 따먹어. 어차피 다 너희들 거예요. 이 동네 애들이 몇 명이나 되냐. 그러니까 다 너희들이 따먹을 거니까 제발 익은 다음에 따먹어. 익은 놈만 따먹어. 그 대신 가장 잘 익은 거 한 바가지는 꼭 요 마루에다 갖다 놓고 따먹어. 이렇게. 그리고 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감나무는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나무에서 우리 집 감나무에서 떨어진 애들이 몇 있어요. 다행히 안 다쳤죠. 심지어 우리 누나도 감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졌어. 누나도. 이 감나무는 죽은 나무까지와 살아있는 나무까지가 똑같아요. 색깔이. 그리고 똑 부러져. 감나무는 이렇게 똑 부러져. 그래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감나무 감 딸 때 보면 가장 작은 아이를 가장 가운데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위에 올렸단 말이야. 그리고 적당히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대나무가 닿을 수 있는 거 자르고 감나무를 잘 키우는 방법은 무조건 올라가서 톱 닿는 데는 다 베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옆으로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뭐 우리가 할 수는 없었지만 이 한 바가지만 주라고 했던 아버지의 그 발 따먹지 말라고 하지 않고 정말 밤에 아버지가 야야 이리 와봐 하고 가면 그러면 달빛에 애들이 어떻게 뭐 훔칠 때 홀딱 벗는지는 모르겠어. 홀딱을 벗고 그 딸기밭을 막 저기서부터 겨와. 그러면 궁뎅이 두 개씩이 두 명이 들어. 궁뎅이 두 개가 달빛 받아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막 돌아다녀. 그래서 다 보이는데 홀딱 벗었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옷을 버리면 그 집에 가면 들키니까 그렇겠지. 정말 홀딱 벗고 그 딸기를 따는 거야. 근데 밤에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멀리서 봐도 제가 복연인지 도복인지 다 알아. 명근인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감상하시는 거야. 야, 저 좀 봐라. 정말 이렇게 잘 익은 복숭아 같은 그 엉덩이가 빨락빨락빨락하면서 겨워서 따는 그리고 따갈 때 그냥 하면서 바라보고 결국 그걸 따서 가지고 가는 대목 그걸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우리가 옛날에 서리 같은 거 막 했잖아요. 정말 어른들이 몰랐을까? 알았을 것 같아요. 다 알고 그냥 저게 하나의 재미니까. 지금 같으면 그냥 경찰서 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물어줘야 돼. 본인이 다 한 거야. 그런 생각이 지금 그런 내용이 지금 곳에 있습니다. 길죠? 네. 원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기네요. 정말 기네요. 아유 아직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럴 때가 있다. 지금은 이렇게 긴 글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무신 얘기에서 고무신이 들어가는 시 구명조끼 이번에 시집 그럴 때가 있다. 이 시집에 있는 시 제가 좋아하는 시이고 여기에 나오는 출연진들은 다 실명입니다. 여기에 둘째 줄에 나오는 용욱은 홍성 군수의 동생입니다. 이 용자 록자 군수님 그러시잖아요. 용욱 저희 그 학렬로는 대부예요. 대부. 대부는 할아버지하고 학렬이 같을 때를 대부라고 그래요. 응?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꼭 이렇게 공손하게 친구들 놀고 그럴 때 옆에 지나가서도 지나갈 때도 꼭 예를 갖추셨어요. 조그만 코 잔뜩 흘리는 애들 앞에서 학렬이 높다고 이렇게 예를 갖춰서 아이고 도련님 이러든가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화나면 그런데 소용없습니다. 구명조끼 검정 고무신 꺾어 자동차 놀이할 때 각자 실는 게 달랐다. 명근이는 텃밭 흙을 용옥이는 마른 모래 한 고봉을 정두는 나사와 부러진 망치대가리를 나는 풀꽃을 꺾어 넣고 언덕길을 달렸다. 정두는 공대를 나와 자동차 회사에 나가 명근이는 경운기 탕탕거리며 소를 키운다. 용옥이는 막다른 골목까지 배달 도시락을 나르고 나는 풀벌레 소리며 눈물 그렁그렁한 시를 꿈꾼다. 이럴 줄 알았다면 할머니 금반지며 삼촌 주파나를 가득 채우고 부른거릴걸. 하지만 흙탕물 채우고 소방차를 몰던 기와리는 저수지에 들어간 뒤 쉰 너머까지 나오질 않는다. 시란 걸 쓰고 읽을 때마다 나는 행간에 구명조끼가 있는지 두리번거린다. 홍수에 떠내려간 암소의 마른 등, 그 등짝에 기와리가 앉아있는지를. 참 좋은 친구였어요. 기와리는. 이름은 일어날 길자에 살 활자를 써요. 근데 못 일어나. 살아서 일어나는 건데 저수지 여기 금마하고 홍동 사이에 있는 홍양 저수지가 있어요. 홍성에 큰 저수지 금마벌에 농업용수를 대는 곳인데 그게 이제 저쪽 오서산의 이쪽 장곡 그쪽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고인 겁니다. 정말 가물치도 많고 지금 이제 막 정말 저기 그 지금 얘기한 건 예당 저수지고 오서산에서 올라 내려간 물이 아니라 우리 동네 그 초롱산, 그 얼퍽산, 그 태매산 이런 물들이 좀 이렇게 내려와서 고인 그런 저수지인데 그 밑에가 금막벌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당 저수지는 이제 예당 평야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수영을 좀 많이 했죠. 기와리 생각하면 이 기와리네 집에 그 꾸치뽕나무 큰 게 있었어요. 꾸치뽕이라고 해요. 뽕나무인데 꾸치뽕은 빨간 열매가 열려요. 그런데 그게 달콤하고 싸한 맛이 나요. 그거 막 빨갛게 익었을 때 그거 따주겠다고 그거 뭐 먹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 반대편이야 걔네 집이 홍성 쪽으로 가서 그거 몇 개 따먹고 거기서부터 집에까지 한 2시간 걸어온 것 같아요. 쬐끄만 발로.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먹고 어디 갔다 왔느냐고 그래서 그 꾸치뽕 열매 그거 먹으러 왔다고 그거 따먹고 왔다고 걔네가 맛있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알았어요. 그 나무가 우리 집 텃밭에 있는 나무다. 열매는 안 달렸었어요? 아니 알았는데 걔가 꾸지뽕나무 그 뽕나무 이름이 우리 집에서 말하는 이름이 달랐어요. 그리고 걔가 너무 맛있게 얘기했어요. 막 혀에서 살살 녹듯이 막 표현을 잘해가지고 그걸 너무 신비로운 게 열리는구나 나무에. 그리고 막 주먹만 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주먹만 하진 않고요. 자 뭐라 그러죠? 옷이 큰 거만 해요. 요만해. 예. 그 저기 살구 분홍색이라고 그럴까? 주황 분홍색. 이뻐. 이 색깔도 이쁘죠. 네. 근데 그렇게 맛있진 않아. 저는 못 먹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집에 와서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집 탱자나무 옆에 있는 지금 주렁주렁 열려 있는 그 나무도 우리는 다른 게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그거 거의 안 먹거든요. 맛이 없어서. 근데 걔의 그 입에서 살살 녹는 그 표현에 내가 현혹돼가지고 오면서 막 고무신 신고 오면서 막 돌멩이 차면서 막 왔을 거 아니야. 막 성질 나가지고 그거 먹으러 거기 갔다가 막 계속 오니까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그 막 투덜거리면서 오고 발은 아프고 가도 정말 오래오래 걸어가지고 왔는데 이제 겨우 학교야.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 집까지 또 걸었는데 그걸 먹으러 갔던 거죠. 기와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봐봐 이렇게 기와리를 잃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다 마음속에 있겠죠. 기와리가 워낙 선하고 좋은 친구였으니까. 글 쓰는 친구가 있으니까 다시 이 문장 속에 살아났잖아 이름을. 기와리만 이름을 정확히 쓰고 나머지 애들을 가명으로 쓸까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또 이 들은 아이들이 섭하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시집을 다 보내줬어요. 좋죠. 처음으로 시집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기와리한테 못 보내잖아. 기와리한테. 그 어린아이를 무덤 만들지도 않아요. 중학교 때니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늘 기와리. 늘 이 친구를 늘 마음에 있기는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어쩌다 한 번씩 이 친구 얘기를 좀 하시잖아. 그런데 이렇게 시가 나올 줄 몰랐어요. 이런 시로 나올 줄 몰랐어요. 마음속에는 있었는데 너무 오래 마음속에 있었던 게 뒤늦게 이제 시로 이렇게 제가 11번째 시집이 나올 때까지 기와리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마음속에는 있는데 그래서 저기 그 저수지를 가거나 예당 저수지를 가거나 홍양 저수지를 가거나 가면 나룻배와 행인만 생각나는 게 아니고 이 기와리도 생각이 납니다. 행복한 친구네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읽을까요? 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그간 잘 계셨는지요?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 목소리 들릴 때마다 세상을 향한 눈의 문을 열게 되었고 라는 장사익의 노래 아버지를 읊조릴 때가 많지만 막상 또박또박 노랫말을 옮기다 보니 마음의 문에 삭풍이 들이치는 것 같네요. 아버님 떠나시고 소식도 못 들은 둘째가 올해 16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갔죠. 가죠. 녀석을 보면서 반성할 때가 많아집니다. 그 나이 때 저는 고2였고 이해도 못할 어려운 책과 씨름할 때였죠. 싸가지 없게 그때 저는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죠. 술만 드시는 아버지를 한심하게 생각했고 농사일에 무관심한 아버지가 미웠으며 식구들보다 동네 사람들이나 면석이를 더 챙기시는 아버지의 오지랖을 이해할 수 없었죠. 아버지의 어깨를 짓누르던 가중한 무게는 하나도 보지 못하고 오직 내 아비로서 역할만 따졌을 때니까요. 형제 중 셋을 앞세우고 큰 어머니 한 분을 더 모셔야 했고 난치병 앓는 여동생으로 노심초사하는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었으니까요. 강경화와 항달로 고생하시던 아버지 대신 병원으로 약탈러 다니던 일만 부끄럽고 귀찮게 여기던 철부지였으니까요.
아버지, 다시 설이 왔어요. 하늘나라에도 떡방앗간이 있는지요. 흰구름 숭숭 썰어 넣고 별똥별로 떡국을 끓이시는지요. 하루 종일 엿도 보고 두부도 만드는지요. 만사 제쳐놓고 정월보름까지는 하투도 치고 윷놀이도 즐기시는지요. 몇 해 전 인근 학교에서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정월 대보름이 때마침 전 직원 출근 날이었기에 막걸리 두어 통에 돼지머리도 삶아 윷놀이가 펼쳐진 거죠. 행사는 교장선생님이 제안하고 직원들은 놀기만 하면 되는 날이었죠. 그런데 놀이 준비는 누가 합니까? 당연 주사 아저씨가 해야겠죠. 갑자기 돼지머리 삶으랴, 새우젓 사랴, 동태 사랴, 대파에 무 사랴, 집에 가서 묵은 김치에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챙기랴, 양주장에 가서 막걸리 받아오랴, 이장댁에 가서 멍석 빌려오랴, 들락날락 숲단지마다 장작 집어넣으며 3시간 만에 똥줄나게 놀이판을 꾸렸는데 막상 육가락을 못 챙긴 거예요. 당연지사. 교장 선생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죠. 다른 것은 몰라도 유순 밤나무로 3벌 깎아 놓으라고 단단히 이른 터였죠. 이 사람 이거 신혼여행 갈 때 거시기 떼어놓고 갈 양반이구먼. 맨손으로 전쟁터 나갈 양반이요. 순간 아저씨 머리에는 총을 놔두고 똥 누다가 바지춤도 못 올린 채 포로로 잡혔던 베트남전에서의 참혹한 광경이 떠올랐죠. 그래, 거시기 한번 박박 긁어봐라. 맞나요? 네, 주사 아저씨는 불이 나게 창교 뒤편으로 달려갔죠. 철조망 울타리에 윷가락으로 다듬을 만한 좋은 나무가 있었거든요. 지난 가을에 베어놓은 옷나무 말이에요. 교감 선생님이 옷독에 오른다는 사실을 벌써 알고 있었죠. 주사 아저씨는 한 학교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 모르는 게 없으시잖아요. 옷나무가 얼마나 잘 깎였겠어요. 결 좋은 윷가락 2벌이 뚝딱 만들어졌죠. 한 벌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행정실 팀끼리 따로 놀고요. 그대로 효과 만점이었죠. 술과 옷과 돼지고기는 친인척 관계잖아요. 게다가 혈기왕성한 몇몇 분들은 그날 밤 사모님들과 사랑을 나눈 거예요. 보건소로 약국으로 다들 분주한 신년 인사를 치러야 했죠. 평부 부부 사이가 안 좋던 모 교사는 성병으로 의심받아서 더 곤욕을 당했답니다. 아버지, 그곳은 어떤 나무로 윷가락을 깎는지요? 나무가 없어서 별똥별 몇 개로 공기놀이를 하시나요? 설이 되니 더욱 뵙고 싶네요. 산 설고 물 설고 낫도 섬 땅에 아버지 모셔드리고 떠나온 날밤 얘야 문 열어라 잠결에 후다닥 뭐 이런 노래 있죠? 뛰쳐나가 잠긴 문 열어 제치니 찬바람 온몸을 때려 뜬 눈으로 나를 센 후 얘야 문 열어라 아버지 목소리 들릴 때마다 세상을 향한 눈의 문을 열게 되었고 아버지 목소리 들릴 때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이라는 어제 참 장사익 선생님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셨는데 네, 같이 근무하는 제 사무실에 상목장님을 막 가시더라고요. 네, 저는 일이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어제 그림 공부하는 날이라 배우고 또 장사익 노래 가사에는 안 나오지만 이 노래의 원작인 허영만 시인의 시 문열어라는 이렇게 끝나지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 문 다시 닫혀졌는지 어젯밤에도 문 열어라! 세월이 갈수록 제 어두운 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떡국은 드셨는지요? 우리가 제사상에 올리는 떡국 말고 하늘나라 두레밥상에서도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큰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먼저 가신 삼촌 3분과 후루룩 뜨겁게 떡국 잡수셨는지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1993년 양력 2월 4일은 입춘이었죠. 그의 설은 요양하던 수덕사에 있는 허름한 여관에서 나셨죠. 간경화에 서랍이 겹쳐 떡국도 국물만 조금 넘기셨죠.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한없이 가슴이 오그라듭니다. 아버지께서 짚고 다니던 지팡이, 그곳에는 아버님의 유언이 새겨져 있었죠. 사하촌 상가에서 구입하고 그곳에서 불인두로 새겨 넣으신 10글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처음에 저는 그 글귀를 발견할 수가 없었죠. 여관 마루에 기대어 놓은 지팡이 안쪽에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자식의 직접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말씀 못하신 당신의 심정을 생각하니 또 마음이 시려오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바깥 마루기팅이 걸레를 베고 비스듬히 걸쳐있는 지팡이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쯤 제가 보았으면 하고는 당신은 고드렛돌처럼 얼어붙은 걸레를 받쳐놓으신 거였죠. 무릎 꿇고 쌀이비 같은 당신의 손을 잡자 희미하게 웃으시면서 농을 치셨죠. 한 글자에 500원씩 5,000원 줬다. 느낌표는 보너스요. 그 느낌표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한 세상 접을 때는 느낌표가 있어야 해요. 마루에 나와 담배 한 대 꼬나물고는 나는 지팡이를 떠받들고 있는 걸레를 보았죠. 그리어 걸레가 돼야지. 걸레는 저렇게 숭엄하지. 언걸레를 뜯어보니 수건을 반쪽으로 자른 거였죠. 아마도 반쪽은 행주로 썼던지 반걸레로 썼던지 발수건으로 썼겠죠. 그렇지,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지팡이, 걸레, 행주, 발수건이지. 내가 쓰는 시는 이 네 가지에다가 주소를 둬야지. 그러다 보면 시보다도 어렵다는 삶이란 녀석도 지팡이 짚으며 따라오겠지. 아버님 설날이 되었다고 뭐 달라지는 거야 없겠지요. 세상사 언제나 힘들지 않은 적 없으니까요. 하지만 갈수록 모두 힘들어합니다. 팔지 못한 배추밭이 꼭 공동묘지 같습니다. 몇 안 되는 조물애기들이 배추밭에서 비닐 썰매를 타고 축구도 합니다. 그러면 눈 속에 얼어붙어 있던 배추들이 해불처럼 낮은 겁니다. 혹여 힘이 닿으시면 그곳 어른들과 상의하셔서 지상의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의 복을 내려주시지요. 물론 저희 가족에게도 우수리는 꼭 챙겨주시고요. 올해에도 주저리 말이 길었습니다. 참 초겨울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시골집 김장김치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 부랴부랴 김치 냉장고를 들여놓았지만 김장 맛이 지난해만 못합니다. 제사상에 올릴 동치미가 그나마 좀 나은 게 다행이네요. 어머님은 갈수록 아버님이 그리우신지 새로 배우는 뽕짝마다 사량타령이랍니다. 어머님이 쓰시는 편지는 제때 잘 받아보시는지요? 어머님은 요즘 제가 건네준 교무수첩에다가 뽕짝 가사도 적으십니다. 아버님, 까치 담배 내기 윷놀이라도 꼭 이기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 이 우리 아버지가 이제 10월 요쯤에 자꾸 이 혀에서 이물감이 느껴지니까 홍성 의료원에 가서 검사를 하셨어요. 그러고서 결과가 이제 한참 후에 나오는 날, 하여튼 오후 2시쯤 돼서 학교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도 나름 그 교양이 있으신 분이라 막 전화대고 욕할 분이 아니거든. 근데 전화가 여보세요 그랬더니 이 샹렬이 놈 새끼야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술 드셨어요? 이 샹렬이 놈 새끼 막 그래. 그날부터 정을 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제 혀암이라는 걸 알고 이제 수소문해서 서울 원자력병원에 모셨죠. 그래서 이제 아기가 지금 이제 애가 90년 1월생이니까 93년이니까 조그만하잖아. 안을 정도 겨우 이렇게 걸리면은 이렇게 아장아장할 정도인데 이제 식구랑 거기를 큰애만 그때 둘째 안 낳았을 테니까 지하철 타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문명하고 있다가 다음날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이제 올라고 서울역에 왔는데 이상하게 뒤통수가 따가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거기 계신 거야. 따가워졌어요. 원자력병원 환자복을 입고
슬리퍼 원자력병원 거기 표시한 슬리퍼 신고 목에다가 그 항암 그 뭐 이렇게 레이저 뭐 이런 걸 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십자가를 엄청 그려놨어. 이렇게 빨간색으로. 근데 당신이 우리 이제 큰애 주려고 당신 손자 주려고 까만색 털모자를 사는 거야. 근데 아차하고 그걸 못 준 거야. 그걸 주려고 전철을 뒤따라오신 거야. 부랴부랴. 근데 맨발이야. 그러면 가서 아버지를 안아줘야 하잖아. 근데 또 아버지하고 아우 그냥 괜찮아요. 다음에 쪽에 오면 그런데 이 어리석게도 아버지한테 내가 화를 냈어. 화나지. 막 성질이 나고 화가 나더라고. 그게 되게 지금도 죄송하고 얹혀요. 그 학교 선생이 시 쓰고 효를 가르치는 사람이 예를 가르치는 한문 선생이 그 언 발가락으로 환자복이 있고 암 걸려가지고 이렇게 한 그 초라한 모습으로 서울역 지금 서울역 대합실이 아니에요. 옛날 대합실이에요. 네. 그 제일 가해가 장항선 나가는 개찰구였어요. 나가는 데가 제일 광장 쪽이 장항선이었어요. 거기에 대리석 기둥이 있어. 이렇게 화강암으로 된 거 뒤에 숨으셨다가 이상해서 가보니까 아버지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뭐 사람 많은 데서 얘야 그걸 못 하신 거지. 눈에서는 눈물 나오고 입에서는 욕이 나오고 참 묘한 욕이라기보다는 뭐 투덜거림이지. 참 그러다가 이제 원자력병원에서 이제 모시고 나오는데 AV 지부를 이제 집에 가서 요양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야. 이제 도저히 이제 병원에서 포기를 그래서 오시는데 AV 지구를 꼭 들려서 가고 싶대. 낙지를 한 첨이라도 먹으면 나을 것 같대. 당신께서 강력하게 믿으시더라고. 그래서 AV 이렇게 저기 방조제, 그죠? 우리 저기 삼교 방조제, 거기가 어디야? 당진 가는 그쪽 아산만 방조제 그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거기서 낙지를 시켜서 끊어서 먹는데 못 삼켜. 혀가 이렇게 움직여야 뭐 음식을 삼키잖아. 아무리 그렇게도 뱃속으로 넣을 수가 없었어. 그냥 결국 참기름만 여기 잔뜩 묻어 이렇게. 그래서 침을 못 삼키니까 계속 이제 침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요 이야기를 위에 있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시로 옮긴 게 이제 느낌표입니다. 느낌표라는 시는 2010년에 나온 정말이라는 시집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용하고 산문하고 거의 똑같아요. 산문이 시로 바뀌었을 때 느낌표 마지막 시니까 한번 읽고 효도합시다. 느낌표 원자력 병원에서 돌아온 아버지 수덕 여관에다 생의 벼랑을 부려놓았다. 지팡이 안쪽에 새긴 유언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마루 끝에 지팡이를 걸쳐 놓았지만 지팡이가 돌아가서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 한 글자에 500원씩 5,000원 줬다. 느낌표는 보너스여. 지팡이 손잡이를 받치고 있던 얼어붙은 걸레를 보았다. 자식들의 눈길을 잡아보려고는 간절함에서 풍경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걸레가 돼야지. 걸레는 저렇게 숭엄하지. 언 걸레를 뜯어보니 수건을 반을 자른 거였다. 나머지 반쪽은 행주나 발수건이 되었으리라. 그렇지. 꼭 필요한 게 뭐여? 지팡이, 걸레, 행주, 발수건이지. 나는 이 넷에다 주소를 둬야지. 그러면 삶이란 녀석도 지팡이 짚으며 따라오겠지. 아버지 가신 뒤 나무도 사람도 느낌표로 보이기 시작했다. 성냥골 느낌표로 불을 붙여 담배 연기 물음표를 피워 물었다. 느낌표로 고기를 구워 먹고 느낌표로 일을 쑤셨다. 꼭 필요한 느낌표가 되었나. 느낌표와 누워서 느낌이 어떠냐고 물었다.
등 돌린 세상의 모든 물음표에 목을 걸고 싶었다. 느낌표가 전부여. 한 세상 접을 땐 느낌표만 남는 거예요. 오늘도 행복한 느낌, 충만하고 아름다운 느낌으로 남은 시간을 잘 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조금 약간 적적한 이야기를 들어주시느라고 애썼습니다. 가을이자녀. 그렇죠.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